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정윤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신규 기업들의 상장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다 할 만한 상승세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니 대체 왜 이런 건지, 상장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하나하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의미 있게 꾸며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온투자자문 장혜동 대표, 김혜동 대표, 장영찬 과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요즘 시장을 보면은 네네. 상장하기 전에는 기대감이 상당히 뜨거운데 네네. 상장 이후에 오히려 좀 꺾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브렉시트에 영향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공모주 특성상 한번 이제 상장 전에 분위기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 좀 종목의 구분 없이 좀 전체적으로 되게 흥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상장하고 나서 공모주라는 게 또 손쉽게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한번 꺾이면 좀 다시 회복하는데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브렉시트라는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여러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브렉시트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내기주들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최근 들어서 하반기에 호텔 롯데 상장이 무산되면서 대여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것 같아요. 두산그룹이 두산 밥켓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과장님, 네. 이제 호텔 롯데를 대신할 만한 대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 두산 바켓의 경우에는 호텔 롯데만큼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공모 규모도 일단 한 5천억 원 정도로 지금 그 호텔 롯데 한 반급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나. 관심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이제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소형 건설 장비 업체 두산 밥켓 상장 신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호텔 롯데를 대신할 만한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상장 규모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장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기업들의 상장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없다라는 말씀 네네. 전해드렸는데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지 네네. 움직임은 어땠는지 짚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요즘 공모주 최근 들어서 어떤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로스웰이 지난주 목요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브렉시트라는 영향 때문에 장중에서 제대로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는 결과치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로스웰은 중국 전기차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회사여서 또 기본적으로 상용차 부분의 부품을 만들지만 전기차 부분의 어떤 성장 동력을 구축했다라는 부분들이 기관하고 일반 투자자한테 굉장히 좀 호응을 얻으면서 상장 전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 어떤 중국 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도 있긴 했지만 올해 상장한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어떤 그 중국 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부분이 많이 축소돼서 되려 어떤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상장하고 시초가는 3,200원 공모가인데 3,915원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한 22% 정도 오른 가격으로 상장을 시작을 했고요. 차익 매물이 바로 좀 출회하면서 3,415원으로 당일 마감했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런 흐름이 지나고 지금 한 3,700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공모가 대비는 수익이지만 그날 좀 들어가신 분들은 네. 좀 답답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어서 4일에 상장을 했던 PNC테크는 네. 어떤 네네. 움직임을 보여줬나요? 네, 이게 두 종목 다 지금 별로 안 좋았습니다. PNC테크도 저희가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는 아주 특별한 차별화된 매력을 찾기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떤 의견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흥행을 했거든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시초가가 1,100원에 11,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한 8% 정도 이렇게 어떤 수익을 내면서 시초가를 형성을 시작을 했고요. 종가는 1,350원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1% 정도 상승한 결로 당일 마감했습니다. 현재 한 1,250원 정도 하니까 거의 공모가 수준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모주를 시초가에 매도 못하신 투자자들 경우에는 굉장히 또 어떤 힘든 시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로스웰과 PNC테크 상장 이후의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흥행이 어렵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격을 책정할 때 네. 조금
낮게 책정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을 해봐요. 흥행을 네.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자산신탁 네. 공모 청약 결과가 나왔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국 자산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문 그룹인 MDM의 계열사인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기존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한국 토지신탁에 비교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수요 측에서 일반 청약까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수요 측 경쟁률을 보면 우선 경쟁률은 150대 1이 나왔습니다. 기관 참여는 한 480개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근데 150대 1이면 상당히 좀 작은 경쟁률이거든요. 근데 공모가를 상단에 결정했기 때문에 되려 더 이제 골고루 좀 기관들한테 배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작아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일반 공모 청약 결과를 보면 요 근래 좀 보기 힘든 한 자릿수인 6대 1을 지금 기록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장 당일에 어떤 기대는 좀 대반전이 이뤄져서 어떤 배정받은 기관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좋은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공모가 밴드가 9,100원에서 1,300원인데 네. 1,300원에 결정됐다는 건 상당히 좀 네. 높은 위치가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다면 상장 이후에 좀 흥행할 가능성은 미약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게 이제 가격이 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낮게 했으면 좋았는데 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유 위니아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김치 냉장고 시장을 넘어서 네. 밥솥 시장까지 좀 진출을 했다라는 말씀 네, 전해주셨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우선 대유 위니아 수요 측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되게 참패했습니다. 경쟁률이 77대 1을 기록했고요. 기관 경쟁률을 말씀하시는 네, 기관 건가요? 경쟁률입니다. 수요 측. 기관 수요 측 경쟁률이 77대 1을 기록했고요. 참여 기관은 347군데나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확약 비율은 1%에 그쳤고요. 공모가 밴드는 6,800원에서 8,300원이었는데 하단인 그래도 6,800원에 결정이 되면서 수요 측을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산신탁하고 좀 틀린 부분들은 가격이 하단에 결정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또 6,800원에 결정된 그 부분이 되려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나 봅니다. 일반 공모청약 증거금은 2조 원 이상 몰리면서 409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가가 좀 하단에 결정된 부분들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유위에는 기본적으로 김치 냉장고, 에어컨,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밥솥 같이 여러 좀 사업 부분을 어떤 다각화하고 있고요. 그런 테스트 부분에서는 지금 일전에 프리미엄 밥솥 같은 경우는 58일 만에 1만 대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상장 두고 좀 좋은 뉴스들이 우선 2개가 나왔는데요. 요즘에서 시장에 관심 있는 건 어떤 중국발 어떤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냐라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가 6월 달에 발표된 건 중국의 최대 가전업체 하이얼하고 딤체쿡을 3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어떤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또 요 근래는 중국 거리시라는 회사하고 프리미엄 냉장고 부분에 대해서 한 5,000대 정도 이렇게 수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게 만약에 대유위나가 상장이 돼 있는 회사라 그러면 며칠은 상하가 갈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은 7월 14일입니다. 네, 한국 자산신탁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너무 높았고 네네. 또 공모가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지만 대유 위니아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상장일 이후의 움직임에도 기대를 해볼 수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장 예정 종목들 짚어볼 차례예요. 네네네. 앞서 우리가 짚어봤던 기업들 다 이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던 기업들이었잖아요. 네네. 자, 오늘은 어떤 회사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소개 처음 해드리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 진행 중이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고요. 장원테크라는 회사입니다. 2000년에 휴대폰 케이스에 자외선 코팅 처리하는 회사로 설립이 됐고 2007년에 삼성전자 쪽에서 다이캐니닝 설비를 투자 지원 받으면서 2015년에는 베트남 생산 기지를 건설을 진행을 했고요. 2014년에 어떤 양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설비를 완료한 회사입니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자외선 코팅 네네. 처리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자외선이라고 하면 사실 여름 같은 계절에 피부를 보호하기 네네. 위해서 우리가 바르는데 네네. 휴대전화 케이스에도 자외선 네. 코팅이 된다는 부분이 살짝 좀 의아해요. 네.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는 게 저도 그러니까 뭐 선글라스 껴야 돼? 뭐 이런 부분들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모든 부품이나 소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외선 코팅이라는 부분들이 핸드폰 커버할 때 안에 이제 왜냐하면 전자장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열도 좀 해야 되고 어떤 자외선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부식 같은 게 좀 일어날 수 있고 또 찾아보니까 어떤 금 같은 것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원테크라는 회사가 단순히 이제 자외선 코팅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전자파 차단이나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함유한 어떤 코팅을 좀 하는 회사 같습니다. 네, 금속 부분을 또 코팅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다이캐스팅 방법을 쓴다라는 말씀 앞서 네. 전해주셨어요. 네네. 삼성전자에서도 이 부분을 투자 지원을 받았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이캐스팅 방식이 어떤 네. 방식인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다이캐스팅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금속 소재를 가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CNC 밀링하고 다이캐스팅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CNC 밀링은 금속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CNC 밀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밀한 부분이 장점이고요. 작업 시간은 근데 오래 걸리고 또 제조 단가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어떤 고가 제품 부분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는 금형에 어떤 주물을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정밀하진 않지만 작업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 중저가 제품에 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가 자체가 저렴해서 네. 그리고 중저가 제품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휴대전화 부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럼 중저가 휴대전화가 많이 네. 판매할수록 매출이 네, 네. 증가하는 구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장원테크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이제 삼성 쪽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투자 지원을 받은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요즘에 이제 중저가 모델인 갤럭시 A나 J가 중국이나 인도 또 동남아시아에서 꾸준히 팔리면서 삼성전자 수익성에 따라서 다이캐스팅 쪽에 담당을 하고 있는 장원테크가 어떤 긍정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에서는 중저가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장원테크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가보다는 중저가 휴대전화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네네, 소식을 맞습니다. 접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고 이득이 네. 되는 부분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가격적인 측면 우리가 네. 메리트가 있는지 네.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선 장원테크 수혜주 공모가 밴드가 15,000원에서 17,500원이었는데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900에서 1,0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수혜주 결과는 그 방송 직전에 나왔는데 공모가는 17,500원에 결정이 됐고요. 기관 수요 측 참여한 기관은 한 390개 정도 기관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 경쟁률은 216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는 17,5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PER을 보면 4배에서 한 5배 정도 되는데 2016년 1분기 전반적으로 실적이 한 31% 하락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은 다소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매출이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삼성전자가 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에서도 중저가 쪽 스마트폰 어떤 판매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원테크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경쟁사인 KH 바텍 물량을 또 꾸준히 빼앗아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름 좀 긍정적으로 봐줘도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측 결과는 나왔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한번 확인하고 공모주 청약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좀 셌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네.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공모청약 일정은 7월 7일, 8일 양일간 있고요.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하고 한국투자증권이니까 두 개 증권사 통해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상장 예정일은 7월 15일입니다. 네, 다음은 장외 주식 이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IPO 일정 짚어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눈을 돌려보는 시간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우리가 많이 짚어봤어요, 과장님. 네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P2P 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는데 네네. 도대체 어떤 개념인 건가요? 네. 이거 첫 시간에 저희 장애 주식 투자 설명서 첫 시간에서도 방송을 좀 했었는데 이제 일단 P2P 금융은 은행이 아닌 다수의 투자자가 이제 자금을 모아서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에게 직접 빌려주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농산물 직거래 방식처럼 P2P 금융은 온라인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모집 광고비나 인건비 등이 이렇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 절감에 따라서 이거 투자자들은 평균 10%대의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보다 간편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다시 말해 P2P 금융이라고도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또 그거를 빌려서 쓰는 네네. 구조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는 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어떤 펀딩 건이 진행됐는지 네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A사에서는 최근 A프로젠 주식 5,000주를 담보로 한 대출 펀딩 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총 1억 1,000만 원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72명이 대출 펀딩에 투자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14%였으며 투자 기간은 2개월이었습니다. 네, A프로젠을 주식 담보로 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네네. 도대체 이 펀딩 건은 어떤 부분이 다른 펀딩 건과 비교했을 때 특별했나요? 네. 일단 이 상품은 투자 기간이 2개월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제 투자 수익률이 14%라는 점이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펀딩 조기 마감을 이끌어냈고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기간이 짧은 것이 리스크가 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좀 추측됩니다. 더불어서 이 대출자의 신용 등급 또한 2등급으로 이제 안정적이었고요. 투자 기간, 수익률 모두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투자건으로 판단됩니다. 네, 2개월 만에 투자 수익률이 14%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2개월만 펀딩을 신청을 했을까요? 좀 일반적으로 6개월, 10개월 이 정도 하지 않나요? 네. 일단 우선은 A프로젠의 상장이 임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2개월 후 A프로젠의 상장이 승인이 나면은 그거를 이제 매도하고 그리고 그 매도 대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승인이 나면은 장외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승인 발표 후에 이제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개월 만에 14%대 수익률을 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건이었습니다. A프로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익숙하게 다가오는데요.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 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대출 펀딩 건 어떤 건이 있었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설명한 A사에서는 또 LG CNS 주식 760주를 담보로 한 대출 펀딩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총 1,500만 원을 모집했었고 15명이 펀딩에 투자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10%였으며 투자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LG CNS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좀 안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익률이 네네. 낮은 걸 보면 네네. LG의 힘일까요? 네, 우선 일단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요. 이 낮았던 이유는 담보 주식인 LG CNS가 아무래도 A프로젠보다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A프로젠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LG CNS는 LG그룹의 SI, 즉 이제 IT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삼성그룹의 삼성 SDS가 그렇듯 LG CNS는 LG그룹의 전산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즉 담보물의 안정성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투자 사이드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LG그룹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LG CNS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A프로젠보다는 좀
투자 수익이 낮았다라는 네.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LG그룹의 IT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LG의 백그라운드, 그 네이밍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외 주식 시장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상장하는 기업들이 나올 때마다 새롭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이 기업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 모두 다 저희가 제공해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역시나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